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해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지요. 미안합니다. 영화 암살에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던 그 순간 김구 선생과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이 나누던 대사입니다. 이 대사 속에 등장한 최수봉, 나석주,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의혈투쟁의 공적이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이지만 독립운동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후손의 서훈 신청도 없다 보니 잊혀진 겁니다.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어떨까요? 광복을 향한 길에서 남녀 모두 싸웠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여성은 전체 독립유공자 가운데 고작 3%. 하지만 서훈 기준 개정 이후 해마다 신규포 상자 중 여성 비율은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8,000여 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전히 여성은 660여 명, 3.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지난 2019년부터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발굴된 미서훈 독립운동가는 2,500여 명, 이 가운데 약 1,460명은 정부의 서훈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형인 명부, 판결문, 형사사건부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족과 후손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충남역사문화원이 나선 겁니다. 숨겨진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대로 두면 숭고한 희생을 증명할 기록과 자료가 사라지고 증언을 할 만한 사람도 점점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 목청껏 만세를 외친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멀리 타지의 임시정부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오늘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제작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8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그라든 광풍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선 8기 대전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에 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되면서요. 대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라인을 기존의 판교 라인에서 대전 라인으로 끌어내리겠다. 이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서 6조 2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됐듯이 지난해 예타에 착수하면서 판단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요. 예. 그러면서 생산 유발 효과도 9,7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또 공업용수 부족도 문제다.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는 산단 면적의 축소는 맞지만 생산 유발 효과 축소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 이태구 정무 경제과학부시장이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시장은 보상비 포함 여부에 따른 계산 방식에 차이로 생긴 문제라면서 예.
사업 자체의 위축이나 유치 실패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가 부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요. 이 부시장은 입주 수요를 허위로 부풀린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로부터 받은 입주 의향서를 기반으로 300% 수준의 수요를 확보했던 거라면서요. 예. 현재 시점에서 기업 유치 확정 불발 이런 거 좀 운운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KBS가 관련 보도했었는데요. 얼마 전 열렸던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KDI 중간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요. 예. LH하고 대전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철회 사유를 보면요. 당초 대전시가 이 예타를 신청할 때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300%라고 했는데 예. KDI 분석 결과 그거에 턱없이 부족한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전시가 분양 경쟁률이 3대 1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KDI가 조사를 해보니까 3대 1이 아닌 0.1대 1 거의 미분양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이러면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인 LH도요. 예타 통과 이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자료랑 KDI의 분석 결과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는 KDI가 실시한 예타 중간 조사는 입주 수요를 300인 이상 기업을 주요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낮게 나왔던 것 같다면서요. 예. 이번에 예타를 철회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절차를 다시 밝혔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됐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전시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해명대로라면 대전시가 확보한 입주 희망 기업 대부분은 300인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말인데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장밋빛 전망을 하긴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예. 이 애초에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점인데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인데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 경기도 판교, 용인 인근에다가 이제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하겠다고 이미 밝혔던 만큼 예. 이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 지적해 드렸었고요. 또 대전시가 여기에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일감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거는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바탕 몰아쳤던 광풍이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입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이 이제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죠.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오늘자로요. 일반 형사범 1920명, 그리고 이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그리고 노조 조합원과 노점상, 농민 184명 등 이제 모두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도 있고요. 뭐 최광욱,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홍문종, 정찬민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번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국 전 대표의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단은요, 지금 환영의 입장을 내놨죠. 예.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거는 국민 덕분이라면서 이 내란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좀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라면서 그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국론 분열의 씨앗이자 모독이라면서요. 예. 특히 이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면 대상 가운데 우리 지역의 주요 인사도
대상에 포함이 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예. 김종천 전 의장은 지난 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었고요. 의장이었던 시절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이 부당하게 그 인사 개입했던 혐의로 예.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다시 복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면서 이 벌써부터요 김 전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 서구청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례는 검찰에 의한 정치적 탄압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했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김종천 전 의장의 사례는 이번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벌써 지방선거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그 대전 시티즌 축구단은요, 대전시가 대주주였고요. 그러니까 대전시 산하기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 시티즌의 한 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대전시의회 의장이었던 김종천 전 의장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뭐 접대를 받고 양주 선물을 받은 다음에 대전 시티즌 구단이 선수를 선발할 때 지인 자녀를 소개하는 거 이거는 좀 명백한 부당 인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당시 김 전 의장은 인사 개입이나 청탁, 뭐 압박 이런 거 아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추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놔서 여론이 더 들끓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심 재판부도요.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요.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검찰권 남용의 희생이다. 뭐 이런 이 정치적 사유하고는 좀 해당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도 이 사면 복권도 모자라서 벌써부터 이 지방선거에 출마설이 나도는 거 이거는 좀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진짜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때 상황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좋지 못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 복권 되자마자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거 이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종천 전 의장은요 7대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도 맡았었는데요. 예. 그때 그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당론을 어겨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 이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선거 때 이제 공천에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가 풀렸고요. 다시 공천받아서 다시 대전시 의원이 됐고요. 또 의장까지 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공천이 아니라 박범계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의 사천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인사가 의장 재직 시절에 대전시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가 유죄 판결 받고 탈당까지 했는데 다시 복당해서 사면받고 이번에 지자체당에 출마한다?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런 설에 대해서 김종천 전 의장은 우선 뭐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고심해 보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지역 정치가 지역민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 발굴 그리고 투명한 공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천 전 의장의 사면 복권 소신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아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전력 수급 증가 상황에서 대전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가 이제 최하위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렇게 폭염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발전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폭염이 지속될수록 사실은 태양광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되게 또 좋은 환경에 그렇죠. 처해지게 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양광 발전이 여름철 전력 수급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여름이 시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열대야 이어지면서 냉방 전력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근데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 원전 스무기 역할을
역할을 하고 덕분에 상당량의 냉방 전력을 상쇄하면서 전력 공급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사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이러니한 게 예. 사람들이 더우면 더울수록 이제 냉방 시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럼 당연히 이제 전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더워하는 그 낮 시간대에는 태양 에너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시부터 한 오후 3시 정도까지도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피크 때와 태양광 발전 생산 피크가 사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전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량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예.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소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예. 태양광 발전 규모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량이 우리나라에서 770만 메가와트시 정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근데 2023년 기준으로는 3,300만 메가와트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한 2배가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발전량에 대한 수요를 태양광 발전이 많이 감당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 이른바 할당량, 이 정해진 양 이상을 이제 태양광에서 뽑아내고 있는 셈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뭐 그 비중이 거의 50% 넘어섰다 이런 네.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태양광 발전이 여름철에는 전력 수급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맞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태양광 발전소가 전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한 50%가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지난 7월 21일에 예. 일주일 동안 이제 오후 12시 30분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인데 예. 이때 이제 태양광 발전 양만 따져봤을 때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넘게 공급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20%를 넘게 공급했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만 20%를 넘게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이 공급한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피크일 때 예. 그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 전체로 따지면 사실 20%는 사실 못 미치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 높은 시간대에 태양광이 단일 발전 비중으로만 따졌을 때 예. 20%를 넘겼다는 거는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간대가 이제 낮 시간대인데 네. 사실 요즘은 한 5시, 6시 이래도 막 30도 넘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폭염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거의 뭐 냉방기를 다 틀어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열대야가 되면은 당연히 저녁 시간에도 다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대나 혹은 해가 좀 지는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이 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 그때 사이에서의 이제 좀 불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이런 지적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때는 당연히 태양광 발전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네. 덥지만 흐린 날도 있을 거고요. 그쵸. 저녁 때나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또 제 역할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가스 에너지 같이 그러니까 대응력이 좋은 예. 에너지들을 항상 대기 상태로 유지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이런 대응 전력들에 대한 대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스가 그나마 이제 대응하기가 쉽고 빠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사실 대응을 하려면은 계속 준비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언제든지 가동이 어느 정도 될 준비를 예열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량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송배전망을 비롯해서 여러 발전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데 어떤 시간에는 꺼트렸다가 어떤 시간에는 급격하게 높이고 예. 이러면 사실은 이게 기계의
실제로 부담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 비용들도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예. 어느 정도의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늘어나게 될 좀 폭발적인 전력 수요들과 예. 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추세로 봤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응 전력 역시도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추세는 예.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4월이었던가요? 스페인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정전되고 이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전 안전국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력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대정전 사태가 나타나는 건데 예.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서 대정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산량이 폭증하거나 통배 전망이 이제 제대로 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예. 갑작스러운 이상이 발생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발전소와 전력망 사이에 차단 레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전력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전력망이 내려가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대정전이 일어난 거고 예.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가 생산량과 소비량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발전이 워낙 높기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시키는 양이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높아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되는데 예. 제주도는 이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안정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일부 전문가분들은 만약에 스페인식 대정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면은 예. 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는 제주도이지 않겠냐 아. 이런 우려 사항을 좀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예. 뭔가 이제 들쭉날쭉하게 이 발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대정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의 그럼 이런 한계들,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많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없을 때는 생산을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이거 이제 ESS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를 좀 제작해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거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기술 개발은 계속 되고 있는데 예. 다만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을 빨리 늘리고 예. 대응 전력들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거는 사실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가능성들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ESS 시스템에 있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비해서 그 비용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적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양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그래서 한계가 분명한 건 맞는데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효율성이 되게 낮다가 그 기술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배터리 기술 역시도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좀 걱정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와 실제로 ESS 시스템의 수요가 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좀 팔려야 또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기술 그렇죠. 개발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실제로 기술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되면은 관련 기술이 시장성을 잃고 사장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일부 전문가분들이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ESS 시설을 구축하는데 예. 최소 464조가 든다고 추산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지금의 단가들을 고려했었을 때의 그 가격들이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실제로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계는 명확하긴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정부가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목표를 77.2기가와트 이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비를 다 하려면은 예. 여의도 땅에 154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요. 새로운 부지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혹은 여러 건물들의 지붕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계속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그 위에 이제 태양광 발전을 같이 좀 그늘이 덜 지게 설치해가지고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 많이 도입을 해야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기간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여전히 남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예. 태양광 설치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냐. 아,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예. 도시에 이걸 지어야 됩니다. 근데 아. 걱정하시는 게 우리 집 지붕에 태양광이 있으면은 우리가 건강에 실제로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아. 혹은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공영주차장 대형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크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죠. 예, 예. 저는 그 우려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규제를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예.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이나 혹은 추가적인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도시에 많이 짓는 게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들을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하는 것도 예. 정부의 주요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유리한 지역이 뭐 휴게소라든지 네. 아니면 세종에서 대전 올 때 그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지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 용량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목표한 용량을 맞출 수는 없고요. 도시에 여러 건물들을 지으려면 그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예, 예.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도로나 주차장이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공이 어쨌든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비용들은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시범 도입하기에는 어쨌든 좋다라는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하고 갈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은 정부가 갈등 조정까지 염두해가지고 예, 예. 이 부분들을 강하게 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설득하는 작업들도 염두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개발 사업에 이 부분이 이제 좀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텐데 네. 사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예. 때 그게 실제로 이제 수익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에서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걸 한전에다가 팔아서 예. 수익화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업 구조가 사실 어느 정도 정착된 것도 예. 이 발전량을 급격하게 늘리는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 모델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예, 이제 뭐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봄, 가을, 겨울은 짧아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뭐 정부나 산업계 이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가는 데도 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함이나 불안정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들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 홍보들 이런 예. 것들도 정부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들을 잘 못해요. 항상.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단순히 이걸 부지를 확보한다, 늘려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할 연구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예. 대세나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태양광 발전이 여름철 전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청정한 정치를 바라며 청년 정치인에게 묻다 청정지대 여러분과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인표 청년위원장,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찬구 청년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한 정당에서 뉴 을사오적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를 향해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120년 전 을사오적의 뒤를 잇는 이른바 뉴 을사오적이 공공기관에 앉아서 친일 매국 행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광복절 맞아서 관련한 정치 이슈와 더불어서 지역 현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뉴 을사오적이라는 어감이 거침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 표현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인표 청년위원장님 먼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국가 기관장과 인사들이 발언이 다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좀 조사하고 좀 찾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달랐는데 이제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좀 아픈 역사가 있죠. 우리들의 선조들이 일본군한테 살해당하고 착시당하고 강간당하고 문화재를 약탈당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무리 해석을 달리해도 사실은 사실적인 내용 안에서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 일본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것도 뭐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행 자체를 무시하면서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님이 이제 1948년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물론 이제 앞뒤 문맥을 더 따져보면 다른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발언 자체가 적어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큰 실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분들은 모두 반역자입니다. 또 왜 일본은 그러면 자국민을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합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을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도 당연히 아니겠지요. 저는 적어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전찬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광복절 맞이했을 때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게 어찌됐든 매번 반복되는 현상인데 사실은 저도 뉴 라이트 사관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동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나 저희가 매번 광복절마다 이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이번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하신 얘기인데 우리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과연 친중이나 친북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무런 발언도 없거든요. 사실 매국노라는 게 친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친중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항상 지금까지 이제 광복 80주년 맞이하게 되는데 친일 사관을 자꾸 저희 보수 우파에 이렇게 씌우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일단 퇴진할 의사가 없다. 나는 임기를 다 마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말씀하신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 알려지면서 이제 임명 당시부터 약간 사실 논란이 됐거든요. 그럼 두 분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퇴진이 옳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보시는지 전찬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임기를 논하기 전에 그 김 관장께서 뉴라이트라는 인사라는 그 논란은 광복회라든지 김 관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좀 친일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문성 또한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계에서는 그 김 관장을 사실 뉴 라이트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친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임기 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인권위원장이셨던 우리 전현희 위원장께서도 임기를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임기를 그 국가에서 정한 그 법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맞는 분들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표 위원장님.
이게 임기를 마친다, 진행한다의 내용보다는 예. 그리고 게다가 뭐 뉴라이트의 인사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도 별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자리에 맞으신 분의 언사들을 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역사 교과서에 처음 배울 때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제 역사다라고 이제 에드워드 카가 말하는 그렇죠.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은 이제 안익태 등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이거를 딱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독립기념관장님이 개인이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조상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발굴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예. 발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광복절 하면 광복절 특사, 뭐 예전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고요. 특별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또 윤미향 전 의원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부터 사실 좀 잡음이 있었어요. 양당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좀 했고요.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 같다.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면에 대한 전체적인 이 인사들을 좀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전창규 위원장님. 우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건 맞고요. 예. 그에 대해서 국민통합이라든지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워서 이번 대규모 사면을 내세우셨는데 예, 예. 취임하신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이러한 사면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조국 예. 조국 혁신당 전 대표고요. 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제일 큰 이슈는 윤미향 그 대표가 사면에 포함됐다는 게 국민적인 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인데 예. 우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형을 받고 복역하신 지금 반도 안 되셨어요. 사실은 예. 2분의 1밖에 안 되셨는데 그 대선에 대해서 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면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법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선 예. 대통령 하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셨고 김인석 총리도 있으셨고 그리고 장차관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범법자 아닌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예, 거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셨는데 특히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광복을 80주년을 맞았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로 하면은 등쳐먹은 분인데 그 약간 이제 예. 그 공금을 횡령했다, 공금을 사용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예. 발언을 제가 이게 좀 세게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사실은 공분이 많고요. 그리고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사실은 구치소 들어가실 때도 막 독립운동 하신 것 같이 들어가셨지만 그 법안 판례에 보면은 사실은 입시 비리 때문에 들어가신 거고요. 예, 예. 이번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유표 위원장님.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조국 전 장관님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들도 사실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실망한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 반대로 그렇게까지 또 오래 또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야 됐냐라는 의견도 또 다수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 사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예.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래도 매국노 이완용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항상 이 사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분은 적절하고 어떤 분은 적절하지 않고에 대한 이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뭔가 정해진 규정 이런 것들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뭐 기준들에 대한 고민을 또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국방에 관한 이슈도 하나 좀 짚어보면요. 지금 현재 군병력이 4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를 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이미 붕괴가
됐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 병력 실태 또 군 병력 증강을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창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군병력은 확정적이죠. 거의 군병력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재 시점이고 우리가 50만 이 지점으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병력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병력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병력이 남성 병력만 많기 때문에 여군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복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보충역이라든지 상근 예비역 제도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군병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 현대전 우크라이나전 이렇게 러시아 보면 뭐 드론 부대라든지 예전이랑 구시대적인 전투 방법이랑 많이 틀린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폭적인 투자와 확충을 해서 AI라든지 그다음에 무인체계 자동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현표 위원장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반 현역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 규모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쉽지 않은 내용 같고 최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좀 드론이 큰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드론 등 이제 무인 체계 전쟁 화력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명확한데 부사관이나 이제 급여들을 올려줘도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좀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인 화력은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 전쟁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이 또 이런 기술 개발에 또 특화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서 또 해외에 또 잘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걸로 이제 국가 군사력 증가에 좀 힘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군 문제 관련해서 남성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여군들도 지원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군 문제 하면은 저희 또래에서는 아마 이제 다들 유승준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수 유승준 씨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을 좀 허용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뭐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보여달라 이런 입장인데 두 분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창기 위원장님. 저도 저는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그 관용과 포용은 이런 부분에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조국 대표라든지 윤미향 대표 사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조국 대표나 뭐 윤미향 씨도 나오는데 사실 스티븐 유 입국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우선 저는 깜짝 놀란 게 유승준 씨가 지금 48살이나 됐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가위 들으면서 컸던 세대인데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도 난 걸로 아는데 아예 입국 자체를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에서 지금은 입국 금지에 대한 비자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입국하셨을 때 또 사회적인 혼란이 많고 지금 군 복무 충실히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너무 상대적인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인표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사면 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이제 유승준 그 씨라고 형님은 뭐 제가 엄청 좋아했던 가수분이시긴 저희 하지만 또래에서는 다들 그 연예 활동을 봤던 또래이기 때문에 그때 그 상실감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또 관용과 포용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들은 조금 더 군대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더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이어서 정치 이슈도 하나 살펴보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정당 해산을 놓고 또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참 거친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정당 해산을 둘러싼 이 두 인물의 공방 또 아니면 두 당의 공방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건 이제 여인표 위원장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불난집에 부채질할 정도로 제가 인성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전창규 위원장님. 우선 저기 충남 금산 출신이시죠? 우리 정청래 당대표. 이제 저희 충청권에서 그래도 당선되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예. 좀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면 이분은 거의 그냥 투사세요. 예, 국민의힘 자체를 존재를 인정 안 하시는 분이고 악수도 안 한다. 그리고 뭐 거의 내란 정당으로 이미 이분께서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가끔 저도 이제 뉴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분 논리대로면 저도 사실은 내란 동조 세력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을 논할 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거에서 정치적인 셈법도 있지만 예. 여당 지금 대표께서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언어로 거의 내란 세력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내란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단어 예. 선택이. 우리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사실은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렇죠. 정당 거잖아요. 해산을 네. 하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정의당하고 뭐 이렇게만 국정을 운영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사실은 저희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탄핵까지 당하셨지만 예. 대다수 국민의힘 그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많고 그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탄핵에 대해서 찬반 논리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금 발언적인 측면에서 자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지만 예. 뭐 언제까지 악수 안 하실 거예요. 합의적인 측면으로 좀 발전적으로 예.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좀 대화를 통한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고 당대표 뽑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 며칠 연일 이제 전환기 씨에 대한 뉴스가 오히려 당대표 후보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극우 정당화는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혁신파 후보들을 향해 이제 뭐 여러 좀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좀 뉴스거리가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극우 정치, 극단주의적 정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창규 위원장님. 저는 극우라는 말 자체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여당에서도 자꾸 프레임 씌워서 극우라는 말이 있는데 극우라는 말도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극자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예. 극우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으실지 모르겠지만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많은 지분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뭐 예, 입당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일타 강사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방송도 하고 반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력까지 포용하자는 주지지 예. 이분이 뭐 우리 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사실은 대구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 예, 예. 전당대회를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장동혁 후보가 이제 예. 연설했을 때 사실은 그 한동훈 쉽게 얘기하면 그쪽 계열에서 예. 배신자 구호를 먼저 하시긴 했어요. 아하. 네, 그 후에 후보로 나오신 김근식 후보께서 전환길 씨를 이제 딱 집어서 하시니까 전환길 씨가 그냥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예. 일어나서 또 이렇게 연호를 하시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전환길 씨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어떤 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당의 문제가 지금 극우라는 말을 당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아, 안철수 대표나 예, 예. 조경태 대표, 한동훈 그 전 대표께서 쓰시기 예. 때문에 이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내분이 있는 상황이라 예. 이건 하루빨리 당내에서도 이번에 징계 결정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표 위원장님. 일단 뭐 극좌나 극우나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 트렌드를 가지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극단주의적 정치는 정확히 정치를 축구 경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저는 종교하고 많이 닮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OX 사이에 있는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 앞에 극이 붙으면 O 아니면 X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환길 강사님의 유튜브 영상도 제가 찾아봤는데 예. 무엇이 잘못되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는 이제 청년들한테 우시면서 호소하는 내용들이 예, 대다수여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이해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좀 그냥 안쓰러웠긴 했거든요. 예.
좌우를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서 편가르기 하는 정치는 뭐 당연히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우침을 모두 다 좀 주의해야겠고, 또 특히 정치에서는 정말 묘한 줄다리기, 줄을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묘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또 여쭤볼 것이 또 굉장히 또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대전의 여론이 아주 뜨거운데 이 역시 이정은 대전시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전창규 위원장님 또 이 곤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예. 곤란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럽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분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그 SNS에 대해서 뭐 김 변호사님이랑 예.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는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뭔가 꼬투리 하나 말 하나 이렇게 잡고 싶어서 계속 언론에 이렇게 노출하고 계신데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그 이장훈 시장님 그 캠프에서 이게 활동했던 사람이라 저희가 3번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번 경선을 하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 되고 나서 당선도 2점 몇 프로 차이로 이겼죠. 예. 근데 그 캠프 안에서 하셨던 분들도 무조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누구 개인 한 명이 공천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되지는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현직 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러한 프레임을 만약에 씌웠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는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고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에 언론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인 위원장님. 이제 시당 가면 좀 혼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대전 시장님이시고 그 대전 시민들이 뽑은 우리의 시장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끼리 뭐 투닥거릴 수는 있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그리고 명태균 씨의 전화기와 명태균 씨의 SNS가 근거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이제 고소하셔가지고 나온 판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광복절 맞아서 참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또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정지대 광복절과 관련한 정치 이슈 그리고 지역의 현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찬규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인표 청년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예고 하나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KBS 대전방송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의 친구 윤봉길이 내일 오후 1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담은 광복 80주년 특별 다큐 나의 친구 윤봉길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8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끝곡 신승훈의 불꽃처럼 아름답게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